자, 214페이지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이 있는데, 취득은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을 것이고요. 전세권은 이제 전세금 지급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로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사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면 취득을 하겠죠. 뭐 간단히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존속기간의 갱신에 관련된 조문을 좀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312조 1항에서 최장 10년을 규정해 놨습니다. 최장 10년이 뭐였죠? 10년을 넘지 못한다.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할 때는 10년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예요. 11년, 12년 안 됩니다. 만약에 전세권 존속기간을 10년을 넘게 했다, 15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10년으로 단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죠. 312조 1항 215페이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할 때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장 10년입니다.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2항. 2항은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은 빼고요. 건물 전세권만 기간을 만약에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1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즉 최단 1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만.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 전세권의 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는 그냥 10년 이하고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만 최단 기간 1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1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건물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고요. 313조로 갑니다. 313조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됩니다. 312조 2항에서는 분명하게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1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를 가면 주택임대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죠.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건물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만 1년으로 보고요. 건물 전세권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됩니다. 그래서 313조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게 313조입니다.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으로서 그 다음 각 당사자는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되겠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서 각 당사자는, 즉 설정자 또는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은 소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달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은 소멸하도록 요 313조도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312조 1, 2항과 215페이지 맨 밑에 313조를 묶어가지고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15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건물 전세권이든 토지 전세권이든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갱신. 자, 갱신의 방법 지난 시간에 3가지가 있었죠.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그 중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없고요. 약정갱신과 법정갱신만 있습니다. 약정갱신은 312조 3항입니다. 자, 215페이지 위에 박스 312조 3항.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갱신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갱신하는 게 아니죠. 합의로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말. 312조 3항이 약정갱신이고요. 당연히 기간도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 그게 312조 3항 약정갱신입니다. 또 하나 312조 4항. 요게 법정갱신인데요. 요것도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됩니다. 토지 전세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312조 2항 하고요. 최단기간 1년. 312조 4항은요. 둘 다 시작이 건물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최단기간 1년 보장과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에는 인정이 안 되고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이 된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 자, 그런데 그 215페이지 박스 312조 4항을 보면요. 조문이 좀 길어요.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즉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그 다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자, 통지가 두 가지죠. 그냥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 통지. 자, 둘 중에 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한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자, 끊고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아니란 말이 3번이 반복됨으로써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입문 과정에서는 310조 4항을 이렇게 단순하게 머릿속에 넣습니다. 단순하게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요 5달 동안에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아니를 다 생략하시고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요때 기간이 만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간주. 이게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 됩니다. 자,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요건. 만료전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이 6달 동안, 5달 동안에 통지를 하면 갱신이 저지가 됩니다. 통지를 하면. 통지를 안 하면 갱신이 되는 거예요. 자, 효과.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 조건입니다. 다 다른 조건 다 똑같아요. 전세금 똑같고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단 기간은 약정이 없는 걸로 봐요. 이전 전세권의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어쩌고 그랬으니까 그 기간은 동일하지 않아요. 기간만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면 또다시 313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최단 기간이 1년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1년 내에는 소멸을 통고 못하겠죠. 어쨌든 나중에 보시고 일단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다른 조건은 이전의 전세권과 똑같되 기간만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313조가 다시 적용이 된다는 거. 이 정도 내용을 존속기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권은 오늘 이 정도 기억합니다. 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나중에 주택전세하고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특징 확인하시고요. 농경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련된 312조, 313조 조문을 철저하게 오늘 암기를 해 주시기를 입문과정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전세권의 효력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소멸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익물권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어떤 권리인지 그 개념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3가지 권리를 각각 어떤 권리인지 정확하게 그 뜻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한물권 두 번째 담보물권을 봅니다. 자, 담보물권은 보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거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 담보가 뭐냐 도대체. 담보가 뭐냐. 담보라는 것은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걸 말합니다. 확보. 채권 우선 변제 확보를 담보라고 합니다. 자, 채권 우선 변제 확보가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을로부터 1월 10일 날 1,000만 원을 빌립니다. 1월 20일 날 병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립니다. 그런데 둘 다 1월 30일 날 도를 갖기로 했어요. 자, 1월 30일이 됐습니다. 1월 30일 날 갑은 돈을 갖기로 했는데 1월 30일이 됐을 때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법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먼저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1월 30일 됐을 때. 을이나 병은 당연히 자기가 먼저 받고 싶겠죠.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월 30일이 됐을 때 갑은 누구에게 먼저 갚아야 되는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월 30일이 됐을 때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바꿔 말하면 1월 30일이 됐을 때 갑은 누구에게 먼저 갚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30일이 됐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요. 을에게 먼저 갚을 수도 있고 병에게 먼저 갚을 수도 있죠. 누구에게 먼저 갚을지는 갑의 마음이에요. 갑은 을에게 먼저 갚을 수도 있고 병에게 먼저 갚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1월 30일이 됐을 때 을하고 병 누구도 우선해서 받을 권리 따위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채권자 평등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30일이 됐을 때 먼저 달달달 쫙가지고 먼저 받아내는 사람이 장땡이 됩니다. 즉 채권은 먼저 받아내는 사람이 우선하는 거예요. 선이행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는지는 정햄이 없고요. 평등하고요. 어떻게든 먼저 받아내는 사람이 장땡이다. 이걸 채권자 평등주의, 채권 선이행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30일이 됐을 때 을 또는 병 중에
내가 먼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를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을이나 병은 갑에게 돈을 빌려줄 때, 야, 나중에 변제기가 됐을 때 다른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돈 갚으라고 하면 갑이 그 다른 사람한테 먼저 주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담보라고 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사람을 통한 담보가 있고요. 물건을 통한 담보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한 담보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보증인 생각하시면 돼요. 을하고 병 중에서 만약에 병이 갑의 친구 정하고 보증계약을 해놨다면 나중에 1월 30일이 됐을 때 을은 갑만 쳐다보고 있겠지만 병은 갑이 안 갚으면 정한테 쫓아가서 네가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병은 을과는 달리 자신의 2천만 원 채권을 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걸 인적담보라고 합니다.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해요. 자, 두 번째 물적담보는 채무자 갑등이라고 했습니다. 갑이 아니어도 됩니다. 갑의 아버지도 돼요. 갑의 부인도 됩니다. 어쨌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아버지, 채무자 부인과 같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그걸 나중에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물적담보라고 해요. 자, 이때 물적담보의 경우에는 채무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채무자의 아버지나 채무자의 부인이 제공한 물건을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담보물권이죠. 이 물적담보수단이 바로 담보물권이 되는 거예요. 요 담보물권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가 전형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비전형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전형 담보물권은 변칙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변칙. 그럼 원칙이 요거죠. 자, 요 전형 담보물권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형 담보물권은 가등기 담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형 담보물권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물건을, 요 제3자를 물상, 보증인 이렇게 부릅니다. 헷갈리니까 채무자만 생각할게요.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을 나중에 임의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전형 담보물권이라고 보통 불러요. 반면에 비전형 담보물권은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갑이 돈을 빌리면서 물건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강원랜드 자동차를 전담포에 맡기고 돈을 빌릴 때 못 갚으면 소유권을 가져가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채권자는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물건 소유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기가 됐을 때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소유권을 안 뺏기려면 얘한테 먼저 갚을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것을 변칙 담보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담보물권은 두 가지 유형이 있고 민법에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비전형 담보물권이 3개,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비전형 담보물건 세 가지는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가등기 담보권을 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가등기 담보권을 위주로 설명이 됩니다. 비전형 담보물건 세 가지는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전형 담보물건 세 가지가 다 다르죠. 세 가지. 그 중에 일단, 요 놈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전당포 주인이 전당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게 질권이었죠.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전형 담보물건이 됩니다. 여기서 요 유치권은요, 전형 담보물건이라는 건 목적물을 경매에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게 전형 담보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유치권은요, 경매는 넣을 수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독특하죠, 유치권은. 전형 담보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비전형 담보물건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이거 외에도 전형 담보물건하고 똑같이, 저당권하고 똑같이 목적물을 임의 경매에 넣어서 경매 대가로 자신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형 담보물건은 전형 담보물건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추가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담보물건이란 게 총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담보물건이란 놈들은 채권을 우선해서 회수할 목적이죠. 그래서 보세요. 갑이 101호 아파트가 있고요. 은행부터 1억을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갑이 101호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요. 은행은 이 101호에다가 저당권을 갖게 됩니다.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뭐 하여튼 저당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돼요. 전형 담보물건이죠. 자,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요 101호를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1억 채권을 우선해서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을의 1억 채권, 일반 채권과는 달리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건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확보해놨죠. 병은 신용으로 1,000만 원 빌려줬어, 갑에게. 담보 없이. 그럼 을의 1억 채권은 병의 1,000만 원 채권과는 달리 저당권을 통해서 우선 변제를 확보해놨단 말이지. 요거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담보 물건에 의하여,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에 의하여 우선 변제가 확보가 되어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하고요. 이때 담보 물건은 이 피담보 채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을이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이유, 1억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결국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은 수단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수단. 을의 1억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수단. 따라서 이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해요. 요거를 담보물건의 통유성 이렇게 불러요. 담보물건과 피담보채권의 관계. 담보물건과 피담보채권의 관계. 담보물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담보물건과 피담보채권의 관계. 담보물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네 가지가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부종성. 자, 개념을 쉽게 생각하세요. 부종성이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도 소멸하는 성질. 이게 부종성입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갚아요. 그래서 을의 1억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을의 저당권도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걸 부종성이라 한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두 번째, 수반성. 을이 이 1억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병한테 팔아요. 채권 양도. 채권이 이렇게 을에서 병으로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 요게 수반성이 됩니다. 부종성하고 수반성을 합쳐서 부수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수성. 어쨌든 담보물권의 통일성이라고 부종성, 수반성 두 가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부종성의 예외가 나중에 하나 나옵니다. 예외. 나중에 볼 거야. 자, 부종성의 예외라는 건 이런 거죠.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그게 예외가 되겠죠. 나중에 근저당권이라는 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일단 이렇게 부종성, 수반성이라는 게 있다. 세 번째, 불가분성이라고. 채권이 일부만 남아요. 일부. 하지만 담보물권은 전부의 효력이 미쳐요. 목적물 전부에. 이게 불가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린 상태에서 9천만 원을 갚아. 그래서 을의 채권이 1,000만 원만 남아있어. 일부. 근데 그 1,000만 원 안 갚아. 그럼 을은 101호. 아까 1억일 때는 전부를 경매 넣겠지만 1,000만 원 남았으니까 101호에 10분의 1만 경매 넣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만 남아있더라도 채권이 일부만 남아있더라도 을은 101호 전체를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채권이 일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은 목적물 일부가 아닌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는 성질, 그걸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불가분성도 나중에 예외가 나옵니다. 네 번째, 물상대위성. 자, 물상대위성은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갑소유 땅이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고요. 땅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수용이 됩니다. 국가에 의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렇게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멸실은 이런 거 생각해보죠. 하루에 댐이 건설돼 갖고 땅이 잠겨버렸어요. 멸실이죠. 훼손 또는 공용징수 수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즉 국가로부터 수용이 되고 그 가치 변형물 예를 들어 보상금이겠죠. 수용보상금. 요게 남는 경우에 담보물권은 요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물상대위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목적물, 물건의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물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해야 돼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땅을 경매해서 1억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땅이 멸실훼손 공용징수 돼서 을은 더 이상 땅을 경매해가지고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물상대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 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보상금 같은 보험금 같은 가치 변형물이 남았을 때 담보물권이 그 보상금이나 보험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걸 물상대위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이란 놈은 우선 변제권이란 것 자체가 없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저당권이 아니라 유치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가치 변형물이 남았을 때 유치권자는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 자체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가 인정 안 된다고요?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물상대위의 개념.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고 보상금 따위의 가치 변형물이 남은 경우에 담보물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된 목적물이 아닌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변제받는 성질을 말하는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 자체가 없으니까 유치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고 설령 가치 변형물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담보물권이란 놈은 피담보 채권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 보니까 피담보 채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통유성 4가지가 있더라. 그 4가지 개념을 오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 221페이지 담보물권의 서설의 동그라미 1 채무자가 변제에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함으로써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 재산은 증감 변동하고 따라서 채권 변제에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요구하여 보증인으로부터 또는 물건으로부터 자신 채권의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적 담보, 물적 담보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하여 이 제3자를 물상, 보증인 이렇게 부릅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은 갑이 빌리고 채무자 갑. 101호는 갑의 부인이나 아버지 소유일 때 부인이나 그 아버지는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을 물상 보증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해서 교환가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게 물적 담보다. 자, 교환가치 파악이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경매 넣어서 경매 대가에서 채권을 회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담보물권이 됩니다. 자, 이번 통유성 동그라미 1번 부정성. 담보물권이 피담보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4번째 줄을 가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 이게 부정성이다. 2번 수반성.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하는 성질. 그게 수반성. 3번 불가분성. 채권 일부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걸 다 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행사. 즉, 2번째 줄에 있죠. 채권 일부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1억 중에서 9천만 원이 변제가 되고 1,000만 원만 남았다 하더라도 목적물 전부의 담보물권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자는 전부를 경매에 넣을 수 있다. 이걸 불가분성.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되고 그에 가름하는, 가름이란 건 대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한다, 대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목적물에 대체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한 경우에 가치 변형물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보상금, 보험금 위에 존속하는 성질, 즉 보상금, 보험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성질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즉 물상대의성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담보물권의 특이성이다. 자, 담보물권을 공부하시기 전에 일단 요 기본이 되는 걸 먼저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보시면 돼요. 전형 담보물권, 비전형 담보물권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유치권. 간단히 오늘 유치권까지 개념 정도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징하고요. 자, 유치권에서 말하는 요 유치라는 것은요,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줄여서 유치라고 합니다.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유치를 하는데요. 누구의 물건을 왜 반환 거절하는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원칙이 채무자 소유 물건을, 물론 꼭 채무자 건 아니어도 됩니다. 채무자 소유 물건을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 거절하는 것을 유치권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의 뜻을 보면 320조에서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타인, 물건만 생각합니다.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을이 이 타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이 변제가 됐어요. 값이 갚아야 돼요. 근데 이걸 값이 갚지 않아. 그래서 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 이게 유치권입니다.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 이게 유치권입니다. 여기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물건과 채권과의 결련성 또는 결련관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련성이란 관련성보다 더 밀접한 거, 밀접한 관련성, 이걸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물건과 채권과의 결련성, 결련관계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건축주 갑이 있고요. 건축업자 을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래서 을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유치하게 됩니다. 자, 을은요, 갑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갑이 안 주니까 그걸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하게 됩니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갑이 수리비를 안 줘요. 그래서 을은 그 갑의 자동차를 유치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갑의 물건, 자동차를 점유하는 을이 그 자동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때 그걸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하게 될 겁니다.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 합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을이 을의 돈으로 이 보일러를 고쳤어요. 필요비라고 합니다. 비용. 근데 갑이 나중에 이 비용을 을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비용을 안 줘요.
그래서 을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 주택을 유치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을이 갑의 주택을 점유하면서 그 주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그 주택을 유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을이 농작물을 경작을 했는데요. 갑이 기르던 말이 이 농작물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을은 갑 소유 말 때문에 손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갑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네 말 때문에 내가 농작물이 훼손돼서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 이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 채권에 의하여 말을 유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은 갑의 말을 점유하면서 그 말에 관하여 생긴 채권, 말 때문에 생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말을 유치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유치권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하는 이런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 뜻입니다. 자,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가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보통의 권리들은 우리가 점유권도 그랬고 소유권도 그랬고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뒤에 보는 저당권도 다 법률 행위로 취득을 하거나 법률 규정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만은 약정, 즉 법률 행위, 계약을 통해서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미리 혹시라도 말이 농작물을 훼손시키면 갑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을이 말을 유치하기로 미리 계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유치권은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지 않아요. 미리 성립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유치권은 약정을 통해서는 성립하지 않고요. 법의 규정을 통해서만 성립하게 됩니다. 요게 전당포 주인과 다른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인 질권과 외형이 비슷해요. 전당포 주인도 빌려간 돈을 갚을 때까지는 반환을 거절해요. 야, 돈 갚을 때까지 밍크 코트 못 돌려줘. 그러니까 질권하고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똑같아. 하지만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서 생기고요. 질권은 전당포 주인과 계약을 통해서 생깁니다. 다른 점이죠. 또 유치권은 물건 때문에 생긴 권리여야 돼요. 채권이어야 돼. 그런데 질권은 전당포 주인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당물과 채권 사이에는 결련성이 없어요. 이렇게 질권과 유치권은 물건을 돈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약정, 하나는 법률 규정, 하나는 결련성 필요 없음, 하나는 결련성이 필요 있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유치권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보실 텐데요. 민법에서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 법정지상권,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위반을 못해요. 그런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이 1월 10일 날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자동차는 1월 10일 날 찾아가고 수리비는 25일 날 주기로,
그러면 1월 10일 날 수리가 끝났을 때 갑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자동차를 되찾아갈 수 있죠. 즉 의뢰인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 수리비는 25일 날 주기로 했잖아. 을은 오케이 했고 이게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성립하는 것,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이런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유치권은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전형 담보물권이든 비전형 담보물권이든 공통적으로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 채권을 면제받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요 목적물을 경매할 수는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봅니다. 이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을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가 되면 다른 담보물권자들은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지만 을은 안 받아요. 대신 을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은요 특징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든 어떻게 되든 주구장천 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우선 변제 안 받아도 돼요. 누구의 소유든 누구에게 경매가 되든 누가 와서 물건을 돌려달라 하든 나는 내 돈 받을 때까지는 못 돌려줘. 이게 유치권의 특징이 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굳이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배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특징이에요. 자,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유치하던 건물이 화재로 멸실이 되고 화재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 멸실되고 화재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에 유치권자 을은 그 화재 보험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물상 대위가 인정되질 않아요. 유치권의 특징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물권에는 추구표라는 게 있습니다. 추구표라는 건 쫓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는 노트북을 을이 절취하여 도망을 갔다. 그러면 갑은 쫓아가서 내 물건 내놔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추구표예요. 이게 추구표야. 다시 한번. 갑 소유 노트북을 을이 훔쳐갔다. 그러면 갑은 노트북에 대한 점유를 상실합니다. 갑 소유 노트북을 을이 절취해 갔다. 갑은 노트북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기초하여 쫓아가가지고 추구. 내 물건 돌려줘.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추구표예요. 이게 추구표야. 이런 걸 추구표라고 해요. 그런데 유치권은요. 유치라는 것 자체가 물건을 점유합니다. 점유. 그럼 보세요. 말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 간밤에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즉 을이 말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쫓아가서 내 물건 돌려줘라고 할 수 있지만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이 소멸해 버려요. 그렇죠? 유치라는 것 자체가 점유 플러스 반환거절인데 점유를 상실했으니 반환거절도 있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유치권이 소멸해 버려요. 유치권이 소멸하니까 쫓아가서 추구, 유치물 반환 청구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추구표가 없고요. 그에 관련해서 물권적 청구권도 없게 됩니다. 이 유치권의 특징이에요. 자, 추구표라는 건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쫓아가서 내 물건 돌려줘. 이걸 추구표라고 하는데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쫓아가서 유치물 돌려줘 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추구표가 없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유치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도 유치권이 인정되고 동산도 유치권이 인정되는데요. 부동산 동산 공히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합니다. 점유. 따라서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는 필요 없겠죠. 타인 물건이라고 할 때 이 물건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할 뿐 등기 따위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5개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효력, 권리가 있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권 소멸사유, 물권 특유의 소멸사유, 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 특유한 물권 공통된 소멸사유,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순환에 하고요. 오늘은 유치권의 뜻과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성립요건 5개가 있고요. 권리 6개, 의무 2개, 소멸사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세부적이고 복잡하니까 오늘은 유치권이라는 놈의 뜻과 특징만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해줍니다. 222페이지 제2절 유치권. 양가로 1번.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에 있을 때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변제를 강요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약정 아니라 그랬습니다. 양가로 2번.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이라든가 질권 따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생긴다. 주로 약정 담보물권이다. 그런데 유치권은 약정을 통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법정 담보물권이란 것,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쫙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을 봅니다. 22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좀 전에 제가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배제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배제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배제 특약의 부존재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요건까지 포함해서 요건 및 효과는 다음 순환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치권의 뜻. 그래서 오늘 소유권 봤죠. 소유권에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공동소유까지 봤습니다. 근데 나머지 용익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 중에 유치권, 이거는 개념과 특징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일단 입문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순환 때 효력까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개념과 특징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백날 봐봐야 헷갈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개념과 특징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유치권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 저당권부터 나머지 뒤에를 또 기본적인 뼈대,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들으신다고 해서 집중력 떨어지지 마시고 2번, 3번 반복해서 꼭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